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JW인베스트 광유정 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성투. 네. 네, 코스피의 질세라 오늘은 좀 코스닥도 강한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제 안경 벗고 시작해볼까요? 네.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나흘째 들어와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세 분의 의원은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먼저 오현준 의원의 한 줄 평 들려주시죠. 네, 저는 유동성으로 밀어올리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한 줄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수급이 네. 네, 그래서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상법 개정을 비롯한 굉장히 강력한 주저하는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일단 CMA 같은 경우 거의 9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시장이 조정받으면 언제든지 매수에 임하고자 하는 수급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상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일 감세 업종들을 보면 원전, 방산, 제약,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있는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원전, 방산주는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반도체, 제약주에 대한 관심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가 약간 흔들리고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풍부한 유동성 안에서 이제 순환매 장세 소외주들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타이밍이 됐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광유정 의원은 오늘장 어떻게 요약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전고점 고지를 향해 라고 해서 한 줄 평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전고점 구간대까지 약 그 시장 지수가 3%도 채 지금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덧 지금 3,300포인트 이제 고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와 대차장고 역시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찍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커버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오현진 대표님이 방산주도 잘 봐야 된다라고 더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방산 조선 쪽은 추가적인 이제 수주 모멘텀은 조금은 이제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 반영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올라가 있는 고밸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원전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수주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조선 방산보다 조금 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속보 나온 걸 보니까 오늘 이제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증시도 흐름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CPI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세 시연해 나간 걸로 봤을 때 유동성 자금 측면에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3,300포인트 부근에서의 변동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 3,300선 구간에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그런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의 오늘장 요약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장 요약은 주도주의 컴백 이제는 실적인데요. CPI 발표가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더라도 국내 시장은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황제주들의 등극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황제주에 대한 그 역할을 한 번은 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일부 이제 강세장 때보다 조금은 좀 줄었지만은 그래도 시총 상위주의 순환매로 3,200선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리고 일단 이 PBR이라는 또 PER이라는 PER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배 수준이 4천 포인트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는 뭐 장기간이지만은 뭐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흐름에서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계속적인 순환매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던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는 상황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빈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2차 전지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컨센을 이제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이 코스닥 지수가 800을 넘어서 다시 900선으로 이제 돌파가 되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고요. 일단 대형주 쪽에서 이제 3,300포인트가 달성이 된다면 이 일부 남아있는 코스닥의 이제 종목들에 대한 또 집중도가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열어보고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추세 상승장에 더 흔들리지 않게 좀 믿음을 실어주는 세 분의 오늘자 한 줄평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전략회의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본부 종목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누가 뭐래도 원전주의 좀 대장이라 할 수 있죠. 체코 원전 관련 수주가 올해 내에 체결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해 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등 기관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도 함께 사들이면서 65,000원 선 회복했는데요. 역시 이 원전은 꼭 포트에 있어야 하는 종목인 걸지 세 분의 의견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오현진 요원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요. 네, 명확하게 쓰여지는 성장 스토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내러티브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권유정 요원은 곽유정 요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 상승기 임박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상승기 임박. 아까 오늘자 요약에서도 원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2차 상승기 임박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성훈 요원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 줄로 평가하신다면요. 필요했던 기간 조정이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2차 상승기 임박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5, 6월 달 경에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내리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요. 확실히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이슈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이제 주가가 펌핑하는 모습들이 좀 더 두드러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이제 시세를 이제 돌릴 수 있었던 이슈가 역시나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이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제 수주전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이제 4조 가량의 수주를 따낼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강세 움직임이 다른 원전주들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단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제 주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그 보조 관련된 기기 거기에다가 시공까지 다 아우르는 전 밸류체인을 갖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원전 관련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대장주로서 견고한 움직임 추가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체코 수주를 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수주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 초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목리로 인해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유럽 쪽에 수주를 가져간다면 그 외 국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앞으로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체코 외에 유럽 쪽에서는 폴란드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또 수주 관련된 소식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모멘텀을 본다면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28년도 원전 2기 건설이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수주 모멘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2차 상승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사실 원전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 사업도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사전 투자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일단은 모멘텀으로 향후 이제 하반기 계속 작용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이제 정부 쪽에서 승인이 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해체 쪽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한수원과 한전 KPS와 함께 원자로 해체 기술 개발을 진행한 이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까지 향후 추가적으로 진출 가능성을 점쳐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 모멘텀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월봉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흐름 보시면 지난달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이제 음봉 형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지금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반기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면 양음양 패턴으로 움직임이 또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존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구간대 1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어서 지금 현재 6만 5천 원 구간대라 일단은 향후 하반기 8만 원 일단은 상승 가능성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점쳐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조방원 중에 원전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원전은 2차 상승기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현진 요원은 명확하게 쓰여지는 성장 스토리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성장 스토리 굉장히 좋은데 사실 전 가격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조정을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20일 이평선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도 됩니다. 요즘에 강세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세 조금만 붙어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개별 기업 관련해서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전 시장을 둘러싼 내러티브 관련해서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유럽 시장에 이제 원전 회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을 폐기했습니다. 원전을 몇 년간 정지시켰다 재가동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은 원전을 완전히 지웠죠. 지웠다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엄청난 기간과 돈과 이런 부분들이 좀 투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업체가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유럽 원전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부분들 짚어볼 수 있겠죠.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채굴이라든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오히려 생산 과정에서 태양광보다도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해서 유럽과도 모멘텀이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에너지 개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전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요 확대도 큰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2035년에 그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 비중을 보면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8%를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면 그걸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신재생이든 원전이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투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SMR 대형 원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짧은 공사 기간 그리고 적은 비용 그다음에 폐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설계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과로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인데 이게 500조 규모로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500조냐면 그러니까 2050년까지 500에서 600기 정도의 원전 해체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원전 한 기당 해체 비용이 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00조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해체하는데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한 12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전 해체는 그냥 단순하게 건물을 철거하는 그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연료 해체 기술도 보유를 해야 되고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도 보유해야 되고요. 구조물 철거라든지 폐기 기술도 보유해야 돼요. 그럼 어떤 업체들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 기존의 원전 산업에 있는 업체들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업체들이 폐기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 시장이 열려도 기존의 원전 수혜주가 같이 수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제작이라든지 해체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해체 시장이 열리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필요했던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기간 조정 받은 거 맞나요? 뭐 한 달 동안 받긴 받았지만 네.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조정을 예상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때마침 필요한 조정이 나왔다. 그 수급을 상법 개정 지주사라든가 금융사들 일부 채워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톤을 이어받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뭐 앞서서 유럽 얘기했으니까 저는 또 딴 미국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자면 어제 뉴스케일 파워가 워낙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하나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일단 쓰리마이설 원점 사고 이후에 50년간 이 탈원전을 고수했던 미국이 이제 방향을 바꿨다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이제 인허가 기간 단축을 기조로 성장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점, 그리고 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번에 23년도, 22년도에 원전을 이제 폴란드하고 불가리아 수주를 했던 것이 가동 시점을 보면 이번 이 25년도, 26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조만간 공급망 확보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주기기 수주 시점이 좀 다다른 점이 아마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그 26년도에 수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이지 않았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이 40조인데 네. 뭐 사실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0억 마이너스고 아마도 30년 동안에 2030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목표 영업이익이 1조거든요. 그때 당시에 1조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퍼가 그때 당시에 40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주가가 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향후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제 6만 5천 원 정도 선이면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기간 조정 일부는 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서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실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아마 포커싱을 맞추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로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펩트론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줄만 알았는데 식약처로부터 전립선암과 성조숙중 치료제 루프원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에 오늘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기관도 사흘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사자세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22% 급등하면서 신고가 재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펩트론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의원은 뭐 날씬해서 펩트론에는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관심 있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은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바이오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바이오주다. 그럼 광유정 의원은요? 네, 제가 기술적으로 월봉 흐름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양봉, 다음 음봉,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달 다시 양봉으로 흐름이 지금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양, 양 이렇게 한 줄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을 또 이렇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펩트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스마트 대포의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바이오주다라고 날씬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어트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던 오현진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다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 잘 가는 종목들의 트렌드를 보면 이제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아니면 제형을 변환하는 부분에 기술을 가진 제약 바이오주가 확실히 더 강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는 스마트 대포 같은 기술이 좀 잘 맞는다. 스마트 대포가 이제 장기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이제 조금 더 길게 뭐 지속되는 거. 예를 들면 주사 한 번 맞았을 때 1개월 가는 것보다 3개월 가면 더 좋잖아요. 네. 주사를 좀 덜 맞아도 되니까. 혹은 이제 주사 맞는 것보단 경구용 먹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SC 제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형 변환
장기 지속형 이런 플랫폼 업체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SC 제형의 대표 주자가 알테오젠이고 요즘에 신약 개발의 대표 주자는 HLB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사의 주가를 보면 형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약 개발보다 플랫폼 기술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의 기술 수출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그 기술을 다른 곳에는 수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기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제형 변화 기술은 얼마든지 변형이라든지 응용해서 기술 수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뭐 SC 제형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 SC 제형 기술 수출을 못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 업체의 몸값을 조금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바이오의 위상이 또 달라진 게 중요하죠. 상반기에 제약바이오주의 기술 이전 전체 규모는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약 파이프라인 수출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플랫폼 수출이 주도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나 알테오젠의 SC 제형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제약바이오주는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그러니까 건설주라든지 증권주 대비 훨씬 못 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덜 갔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기에 조금 더 용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기술적인 것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위치에서 신규로 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관심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장기 플랫폼이라든지 뭐 기술 그 SC 제형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가진 업체를 보자라는 거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찾아보시면 투자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는 뭐 임상 신약보다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김성훈 의원은 스마트 대포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격선 좀 신규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 네, 좀 어려운데 왜냐면 제가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을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뭐 바닥권에서는 한 20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상승한 것은 구글이 맵스에라 이제 1,800억 투자 소식 때문에 일단 힘을 좀 실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성조숙증 치료제에 대한 이 FDA 신청 품목 허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촉매제로 일부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사실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약이 나와야 이러한 펩트론의 주가에 뭐 일단 주가 레벨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로얄티를 계산했을 때 충분히 지금 가격대 20만 원의 가격대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당장의 이 펩트론의 뭐 스마트 대포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유효한 또 이 기술력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총에 대비해서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 뭐 관련된 뭐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말단 비대증 전립선암 이렇게 확장성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어두고 오픈돼서 성장성에 대한 뭐 주가의 흐름 그런 것들은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실적이 계속해서 이연이 될수록 뭐 일단 펩트론에 대한 가치는 여기서 좀 일단락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곽유종 의원은 양음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음을 이제 대비를 해야 할까요? 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지금 양 옆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신규 진입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구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더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스마트 대포 관련된 플랫폼 기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펩트론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특히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관련해서 다른 업체가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은 펩트론의 이 기술 지금 기술성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이거 기술이 좀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흔들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이슈가 오늘 나와줌으로써 장대 양봉 형태로 흐름을 만들어 나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움직임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나온 이슈를 좀 들여다보자면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개발한 전립선암 성조숙증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1개월 지금 지속형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이제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일라이 릴리와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그 펩토론 주가가 흔들렸을 때 그 관련 이슈들을 보자면 그 기술 이전에 성공한 그 업체가 스웨덴의 제약바이오 기업이거든요. 카무루스라는 기업인데 여기는 지질 기반의 액체 제형 플루이드 크리스탈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유일하게 카무루스만 전속으로 지금 사용하는 장기 지속형 기술 플랫폼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성격 자체가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대포 기술과는 조금은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기술 이전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앞서서 펩트론이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일라이 릴리와 관련해서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이제 14개월 정도 가까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드러나게 되려면 올 하반기에서 연말쯤부터 다시 이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재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업 라이선스 계약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제약바이오 이제 기업들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또 커플링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만 치료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그런 성격을 하반기까지 좀 이어가지고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의 분위기까지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플랫폼 기술도 좋고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일라이 릴리와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기만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지켜봐도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오픈 AI의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오후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팔이 달린 이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숙련된 사람처럼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갈 듯 말 듯 사실 아직까지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오늘 로보티즈의 급등이 전반을 끌고 갈 뉴스가 될 수 있을지 먼저 오현진 요원께 질문 드려볼게요. 로보티즈의 슈팅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로봇주 중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기술적인 부담은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고 다만 로봇주의 투자 심리는 개선되겠죠. 그래서 한 줄평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 본격화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네, 투심 개선의 시그널은 있었다라고 보면서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 본격화 들어봤습니다. 그럼 광유정 요원은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올 연초까지만 해도 로봇주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지금 하반기까지 로보티즈 주가 상승세를 보니까 올해의 로봇주 MVP는 로보티즈가 아닌가 싶어서 올해 MVP라고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성훈 요원도 로보티즈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재평가되는 K로봇이라고 했고요. 빅테크들하고 연결되는 파트너십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오, 빅테크와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 상태죠? 일단 로보티즈가 지금 시총이 1조 그리고 기존의 대장 역할을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5조 수준인데 저는 이제 로보티즈나 아니면 뭐 두산 이제 로보틱스 이렇게 여러 가지 로보틱스의 대장주 성격이 이제 좀 조금씩 갈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로보틱스 하면은 LG 출신의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의 임명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슈팅을 보여줬고 이번에 다이나믹 셀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 적합한 그리고 빅테크와의 연결고리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오픈 AI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일부 이제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로보티스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액추에이터하고 감속기인데 우리가 액추에이터 하면은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속기라고 하면은 그 속도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 기술력이 사실 이 산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번에 로보티스 AI 워커는
팔이 이제 2개인데 그 정도로 팔이 2개인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두 개면 힘이 그 정도로 센 반면에 미세화적으로는 이미 기술력이 조금 더 진보가 돼야 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로보티스가 일정의 이 액추에이터를 원가의 한 70%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서 그것을 비용으로서 좀 절감하고 있다는 점도 이 오픈 AI와의 연결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좀 좋은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고요. 뭐 그나마 로보티스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 바닥권에서 있는 로봇주들을 좀 더 고른다면은 뭐 KIM 시스템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실적이 일부 수반되는 종목들도 있고 뭐 지금은 사실은 2분기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발표될수록 로봇주들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실적 발표 때마다. 네. 근데 아마도 이번 2분기는 원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이 주가의 흐름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곽유정 요원은 올해 로봇주 MVP 딱 메달을 주셨어요. 네. 로보티즈. 예전에는 확실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데가 강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히 좀 로보티즈가 좀 튀어오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로보티즈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LG전자에서 지금 지분율을 한 7% 정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미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의 그 자회사로도 편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이 로보티즈 역시도 LG전자의 자회사로 본격적으로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로보티즈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제 LG전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로봇 산업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AI 휴머노이드 개발사인 피규어 AI 쪽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도 했고요. LG CNS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AI 로봇 전문 기업인 스킬드 AI와 최근에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기도 했었죠. 여기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최근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MOU를 맺기도 했고 또 그와 관련된 워커 AI를 LG전자 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기대되는 매출이 지금은 뭐 대수 자체가 적긴 하지만 1,000대 이상의 그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이제 평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이제 그 사실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이 피지컬 AI거든요. 이 피지컬 AI가 하드웨어 즉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 AI를 뜻하는데 이 AI 기능이 그 로봇의 관절, 손가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세한 그런 기술력을 가져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로보티즈가 굉장히 좀 이쪽 업계, 액추에이터 업계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로보티즈의 올해 1분기 매출 실적을 봤을 때 액추에이터 비중만 거의 98%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액추에이터 시장 자체가 매년 15%씩 성장하는 알짜배기 사업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분위기고요. 사실 로봇 관련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보티즈가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내년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 신규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대안격으로 LG전자에서 또 지금 밀고 있는 또 자회사인 로보스타를 대안 관련 종목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흐름을 잘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흑자 전환을 시작했다 굉장한 로봇주의 강점으로 좀 꼽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대안으로는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보스타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현진 요원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이 본격화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본격화됐으면 로봇주들 다른 쪽까지도 좀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고 로보티즈 개별 이슈는 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감속계 원천 기술 보유, 그다음에 손가락 제어 기술에 이제 특화가 됐다라는 게 또 로보티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고성장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2035년에 휴머노이드 시장 약 5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AI의 발전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이제 챗 GPT로 느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에서는 AI에 대한 발전을 아직 몸소 느끼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뭘로 느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투자라든지 글로벌적인 투자, 관심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수급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올해 보시면 그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각각 자사의 자동차 생산 공장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투입돼서 양호한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진짜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이제 이익을 좀 주고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틀라스라든지 옵티머스가 생산 공장에 투입돼서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부분에서는 역시 말씀해 주신 이제 감속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주 하면 SPG가 또 많이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속기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분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 그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기업이 일단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가지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는 SK온이 이제 북미 법인을 통해서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는 이제 대안 종목으로 로보스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27만 원대를 웬만해서는 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가 한두 종목씩 이렇게 급등 종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랑 시너지가 딱히 안 나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신규 진입 가능한 로봇주로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로보티즈 이렇게 많이 가는데 로보틱스 왜 이래? 라는 댓글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삼성의 픽을 받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종목은 아우토크립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신입생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차량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청약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 거래를 시작한 첫날 공모가 대비 40% 넘게 급등하면서 입성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 배정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상장하고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언제쯤 들어가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좀 IPO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온 아우토크립트에 대해서 먼저 오현진 요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줄평은 일단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보안이라고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보안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광유정 요원은요? 네, 그만큼 지금 성장성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도 오늘 굉장히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주의하시라고 한 줄 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의 요정이신 것 같은데 이따 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김성훈 요원은 아우토크립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줄평은 실적 턴어라운드는 아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점은 그래도 숫자가 좀 찍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보안 기업 보완해야 할 점 좀 주셨는데 실적 턴어라운드는 아직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또 이전에 실적이 안 나왔던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좀 부족한가요? 뭐 적자는 계속 지속이 됐었고 사실 이제 차량용 보안 솔루션 업체하고 만약에 동종 업종에서 본다면은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도 있어요. 차량용 이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아우르는 업체고 또 대상 고객사도 사실 글로벌리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인데 뭐 아우토 이 크립트도 사실 지금 보면은 글로벌리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의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의 성장성보다는 저는 재무구조의 안정화가 일단 유지가 돼야
그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이제 1세대 보안 기업에서 인적 분할해서 뭐 일단 상장은 일정 부분 좀 했지만은 상장을 하고 나서 다 나중에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됐을 때 주가에 대한 한 단계 리레이팅이 가능한 거지 당장으로 봤을 때 이제 아우토크립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슈어소프트케어 네. 이 시가총액이 동일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보다 더 좋은 하나, 두 개 정도가 일부 있어야지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적정 주가 이미 이제 받고 있다. 다음으로서는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조금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장에서 좀 비도 맞기도 하고 햇빛도 맞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요정, 이 광유정 의원께서는 차익 실현을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좀 40% 급등은 좀 과한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신규 상장주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상장 당일날 어떻게 마감하느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상장 당일에 시초가 이상으로 양봉 마감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그 시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붙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이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깨면서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주들 역시도 이제는 아우토크립트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도 기존의 2020년도, 2021년도 장세처럼 강세로 일단은 출발이 될 가능성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IPO 시장도 최근에 이런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냥 살펴볼 수 있었지. 이 아우토크립트 자체만의 그런 성장성이나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앞으로 이제 평가받게 될 그런 재평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차량 내외부 보안 솔루션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보안 솔루션만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드림 시큐리티나 뭐 K사인 이런 기업들처럼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으로 시장에서 뭐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들어온다든지 또 해킹 관련된 이슈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관련해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사업 부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제 솔루션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최근에 뭐 관련 이슈나 테마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테마가 좀 세게 들어올 만한 그런 이제 개별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우토크립트가 이렇게 시장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상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세계 21개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이 또 강조가 된 부분들도 있고 특히 글로벌 상위 자동차 부품사 40%와 또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좀 많이 부각이 됨으로써 오늘 상장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에서 지금 현재 비자동차 영역으로 이제 보안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드론이나 UAM 내지는 이런 자율주행 인프라 관련된 그런 통신 보안 관련 이슈들이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한 번씩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반매도 내지는 매도 관점으로 일단은 한번 차익을 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트렌드에 맞았다면 좋았을 텐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현진 의원은 그래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좀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읊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가 측면에서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가 최상단 22,000원을 한참 상회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2만 원 중후반대까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실적도 찍히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성장 스토리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움직이는 것에 대한 보완이라는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저는 프리미엄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안과의 차별점, 움직이는 것에 대한 보완은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는 시기가 온다면 해킹을 당했을 때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든지 목숨을 바로 잃을 수 있는 부분들,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가 이제 차량 설계부터 개발, 시험, 검증, 양산까지 전 생산에 거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보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로열티 기반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기술 사용료를 꾸준하게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자동차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드론이라든지 건설기계, UAM 이런 부분들로 확대되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똑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해킹당했을 때 역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동사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주 중에서 약간의 특이점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역시 이제 기술적인 부담은 있으니까 한 2만 원 중후반 이 정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그래도 좋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2만 원 초중반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본부, 수급본부 살펴봤고요. 먼저 내일장 전략도 이제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CPI가 나와서 미국장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오현진 의원은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한 줄평은 저 PBR 가장 안전한 선택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지금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올랐다고 해서 뭐 고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막 PBR 1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자사주 소각을 비롯한 상법 개정안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힘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 여전히 60조 원 이상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멈춘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잠깐 이제 눌렸다가 재반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눌림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PBR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상승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저 PBR 종목군들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뭐 유통주,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여전히 PBR 0.2배밖에 안 되고요. 의류주도 진짜 PBR이 낮습니다. 한섬이나 뭐 LF PBR 0.3배. 물론 성장성이 제한되는 업종이지만 싼 게 이제 정도를 지나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상화가 된다면 약세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싼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 의류 같은 저 PBR 그래도 좀 가격이 저렴한 종목 쪽으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광유정 의원은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수급 공방정 양산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계속 증시 상방 바라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가 또 63,000원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특히 코스피가 올라오려면 삼성전자의 이런 횡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범용 반도체 쪽 가격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 섹터들이 이 3,300포인트 돌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 높지 않나라고서 보여지고요. 또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의약품 관세 부과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 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거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관련 흐름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2% 올랐음에도 SK하이닉스는 정규장에서 약했는데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는 30만 닉스를 좀 회복하기도 했더라고요.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끌 수 있고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의 상승과 함께 또 제약바이오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두 섹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일단 월가 및 외국인들은 코스피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업하고 있다는 점이 한 줄 평인데,
조정시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뭐 내일 시장에서 일부 매도를 하면 개인들이 채워주고 또 맞아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뭐 기관들도 다시 협상하는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시장에서 막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그 구조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재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급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다라고 한 줄 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쿼리, JP 다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의 팔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메워주는 시장이기에 유동성 장세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얘기해봤고 내일장 전략도 세워봤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내일장 공략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요원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모두가 아실 만한 종목인 CJ 대한통운인데요. 아무래도 내수에 좀 포커스가 있는 종목이죠.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분기 실적은 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택배 물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감소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3분기에는 12조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힘입어서 물동량 반등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원금의 온라인 쇼핑 직접 사용은 안 되겠지만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이 택배 물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해외 자회사의 외형 성장 기대인데 국내 택배 시장은 추가 성장이 좀 제한이 되죠. 하지만 해외는 성장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미국 지역 내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물류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꾸준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또 글로벌 이커머스 통합 솔루션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이커머스인데 이게 이제 쇼핑 플랫폼 입점부터 마케팅, 물류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 업체들을 조금 도와서 이커머스 사업에 진행하고 있다는 게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죠. 현재 94,000원대에서 충분히 접근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0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0원 잡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최근 좀 쉬고 있는 상태인데 전고점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 105,000원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광유정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반도체 PCB 관련 기업인 코리아 서키트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2년 정도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PCB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HBM이라든지 소캠 그리고 CXL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판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키트에서 LP캠이라고 해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메모리 모듈을 지금 현재 기판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LP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현재 만들고 있는 메모리 모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LP캠에서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또 밀고 있는 메모리 모듈 규격이 소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캠 관련 이슈도 최근 연초부터 들어왔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가 최근에는 이 소캠용 PCB 제품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 모멘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CXL과 같은 그런 제품들 올 하반기쯤에 소량 양산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향후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요. 코리아 서키트가 지난 1월 달 기점으로 해서 낙폭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올 1월 달부터 이제 추세 전환하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기 시작했고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 지금 현재 쌍바닥 그려 나가면서 추세 지금 전환 중에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는 또 삼성전자 올라올 때 또 동반해서 같이 7% 정도 올라와준 흐름들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이 14,000원 구간대, 전고점 구간대까지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단기 목표가 14,000원 구간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이수페타시스가 MLB 기판이란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는 LP캠, 또 CXL 관련 모멘텀으로 주목받을 시간을 기다려보면서 목표가 전고점 부근 14,000원 짚어주셨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네,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인데요. 아, 뷰티 전문가시네요. 네,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충청도 기업이 아니냐, 비주라서 비주가 원래 보석인데 이 바이오 비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핵심 동력이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 스킨 부스터하고 얘네가 절반 비중은 OEM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 자회사로서 대표가 이제 중국 제중동포 3세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중국의 이 매출에 대해서 채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플랫폼 1차 벤더로서 이제 뭐 JD.com이라든가 중국 선두 기업의 유통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에 이 공장 증설을 하는데 캐파 무려 한 3배 정도 증설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증설을 하는 거니까 바이오 위주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펀더멘탈이 같이 갖고 있는 종목 뭐 집중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러 스킨 부스터 최근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향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바이오 비주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요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 종목까지 좀 꼼꼼하게 채워봤습니다. 내일장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